박종훈의 경제한방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이 그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로 경제한방으로 달려왔던 지난 3년간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지난 13일에 일본의 경제지 머니원이 한국은 끝났다, 이런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이 정말 자극적이고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경제가 피크, 즉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0%대로 추락해서 아예 제로 성장을 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요,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한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한때 13%를 넘었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에는 2.6%, 그리고 올해는 1.4%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한국 언론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피크 차이나다, 이렇게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자꾸 기사를 쓰는데, 한국 언론은 남의 나라 걱정할 일이 아니라 먼저 한국부터 걱정해라, 이렇게 일본 언론이 한국 언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처지에서 무슨 남의 나라 걱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일본 언론이 도대체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 한국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2022년까지만 해도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12위를 기록했지만 2050년에는 아예 순위권 밖으로 떨어지고 15위권 이하로 밀려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같은 나라보다도 밀릴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과거에 놀라운 기적으로 대반전에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성장률이 한국에서 점점 더 추락하고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골드만삭스나 일본 언론의 말을 아예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경제지 머니원. 자, 한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G9, 즉 세계 경제 9대 강국을 꿈꿨지만 이제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렇게 단정짓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말 아쉬운 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사이에 우리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도 극복하고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1인당 GDP만큼은 일본 경제를 거의 따라잡을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IMF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잠시 일본을 앞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2028년까지 줄곧 일본보다 점점 더 뒤처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내다봤습니다. 당장 경제 성장률이 심각한데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IMF가 1.4%로 내다봤는데 일본이 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거든요. 자, IMF의 전망 그대로 된다면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보다 뒤처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본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사이에 빠르게 추격하면서 우리가 따라잡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일본의 그 느린 성장조차 따라잡지 못해서 우리 한국이 다시 뒤처지는 그런 전망이 현재 IMF에서도 나온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지만이 아닌 거죠. 골드만삭스, IMF까지도 유독 한국 경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걸까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22년에 0.78명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로서 역대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치입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과연 0.7대 이거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조차 불안해서 0.6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세계 저출산 국가에서 최악이다라는 오명을 갖고 있던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1.26이었으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이런 인구 감소는 거의 예전에 유럽이 흑사병으로 정말 고통받았던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할 정도다. 이런 기사들이 해외 외신에서 자꾸만 나옵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시작된 나라 중에서 성장률이 하락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는데요. 자, 인류 최악의 출산율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욱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수출에만 매달리면서 내수 시장을 키우는 걸 거의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탈세계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내수 시장을 키우지 않았던 나라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 같은 나라죠. 근데 한국은 독일보다도 내수 시장을 육성하는데 훨씬 더 인색했기 때문에 앞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국의 금융회사라든가 아니면 IMF 같은 국제기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는 과거의 나라, 옛날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자, 우리 나름은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잖아. 빅테크 산업하고 연관된 신산업이 정말 많고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통계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가 분석한 걸 보면 지금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 국면에 고착되느냐 아니면 4%대 고성장을 다시 이어가느냐 진짜 중대한 분기점에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가 1% 저성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로 한국 경제 산업이 지난 20년 전 산업 그대로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자, 한국 경제를 20년 단위로 구분했을 때 1965년부터 20년 동안에는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 무려 6개가 바뀌었고요. 또 1985년부터 20년 동안에도 역시 10대 수출 품목 중에 6개가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신산업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전의 수출 품목보다 더 잘 나가는 산업을 계속해서 절반 넘게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 경제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나쁘게 바뀌었는데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0대 수출 품목 중에 새로 명단을 올린 게 디스플레이 딱 하나만 추가됐다는 겁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맥킨지의 경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은 더 이상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은 정체된 경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회복 탄력성도 완전히 떨어지고 추락했는데요. 한국 경제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온갖 위기를 계속해서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진짜 놀라운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1%라는 정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웬걸 그 뒤에 5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연평균 7.3% 성장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0.8%까지 성장률이 추락을 했는데요. 그 뒤에 5년 동안 평균 3.9%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IMF의 전망대로라면 1.4%로 아주 추락을 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때문에 한국이 끝났다. 이런 일본 언론의 경고를 이걸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따라오니까 지금 현재 괜히 우리한테 견제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비판을 정말 쓰디쓴 약으로 삼고 오히려 그런 비판을 기회로 삼아서 보란 듯이 일본 우리를 그렇게 비웃었는데 어디 보자.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아보자. 이런 역발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자, 피크 코리아, 일본의 경고를 비웃듯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인구가 줄어든 만큼 결국 다시 성장을 하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이걸 통해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하거든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경쟁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정말 핵심 산업들, AI, 수소에너지, 바이오, 우주개발 등 진짜 전방위적으로 혁명적인 신산업, R&D 투자, 산업을 육성하는 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하고 관련해서 제가 26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취재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NSF, 이 국립과학재단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NSF라는 곳이 미국에서 가장 큰 금액의 R&D 투자를 집행하는 국제과학연구재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갔을 때 NSF의 투자국장이 정말 저한테 뼈아픈 말을 했는데 그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심각하게 꼬집더라고요. 한국의 R&D 투자 성공률이 얼마인지 아느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의 투자 성공률을. 무려 98%다. 당신네 성공률이 98이다. 근데 우리 미국은 투자 성공률, R&D 성공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 얼핏 들어보면, 아니 이 말만 들어보면 한국은 진짜 엄청 성공적인 나라잖아요. 98%나 성공하는 한국, 20%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미국. 아니 우리가 더 R&D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걸 왜 꼬집었냐? 실상은 정반대거든요. Projects are explicitly ones in which it's known, everybody acknowledges that there's a significant probability of failure. You know, that would really be contradictory. I mean, if we're going to take risks, we have to acknowledge that some of them will not pan out. And so that means, in a sense, with a program like this, if every project were a success, that would mean that the program itself was a failure, because we really expect to see some failure when we're taking chances. 한국은 정부, 공무원들이 연구자들, 이런 학자들의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면서 그놈의 효율성만 따지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즉 1, 2년 안에 성공했다, 이런 결과를 내지 못하면 다시는 이 학자들이 연구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여기에 적응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가 이미 연구를 다 끝내놓거나 아니면 결과가 이미 뻔한 아주 쉬운 과제를 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공무원들 잘 모르잖아요. 정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쉬운 과제만 선택하고 전혀 혁신적이지 않은, 시답지 않은 그런 연구 개발만 몰두해서 성공률을 98%로 높여놨다는 거죠. 즉, 한국은 당장 눈앞의 효율성, 성공 가능성만 따지다가 의미 있는 진짜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어낼 혁명적 연구과제는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미국의 NSF는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죠. 당장의 효율성, 이런 예산 낭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연구가 가져올 그 결과물, 그게 혁명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여기에다가 진짜 묻지마 지원을 하고 5년, 10년이 지나도 효율성 같은 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퀀텀 점프, 다시 말해서 엄청난 도약을 이끌어낼 곳에 장기적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우리 NSF다. 그래서 미국의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 R&D 자꾸만 효율성 따지고 이거 뭐 공무원적인 시각, 정부적인 시각으로 자꾸만 재단을 한다 그러면 지금도 98% 성공하는 과제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더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앞으로 혁명적인 R&D는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자, 또 하나 대한민국이 여기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조직들 또 그리고 연구자들도 그런데요. 실패를 하면 숨기기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실패한 걸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소중한 실패의 경험이 완전히 영원히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실패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니 이게 핀란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북유럽의 열린 그런 태도들, 미국의 태도들이 다 다릅니다. 실패를 정말 완벽하게 분석하고 백서를 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노하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핀란드 취재를 여러 번 갔습니다. 3번이나 갔고요. 겨울에 갔더니 영하 20도더라고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핀란드를 가서 취재했던 게 뭐냐? 자, 일단 노키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키아 기억하시나요? 한때 휴대전화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수출의 20%를 책임지던 진짜 핀란드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도 노키아가 애플보다 먼저 만들었지만 애플과 구글이 만든 새로운 스마트폰 생태계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노키아가 무너지고 말았죠. 자, 그러면서 핀란드 경제도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그런데 지금 핀란드 경제를 봤더니 이 노키아의 몰락이 오히려 기화가 되면서 인구수 대비 핀란드가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혁신 국가로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은 끝났다는 피크 코리아론, 이거하고 비할 바가 아닌 진짜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핀란드. 이 나라가 어떻게 부활의 기회를 만들었는지 진짜 중요한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노키아란 기업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과는 진짜 다른 그런 태도가 있었는데요. 노키아가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노키아 퇴직자들에게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퇴직자들한테 종잣돈까지 지급해서 창업을 도왔습니다. Highly talented, highly educated engineers. They have strong human capital, so they are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of the economy. And Nokia has taken the responsibility of helping these people to move to their own businesses, develop their own ideas, their own products. They are highly capable. 그러다 보니까 노키아의 1,400명의 퇴직자가 100개의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핀란드 취재를 가서 아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니 노키아도 망해가고 있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키아의 대답은 뭐냐? 핀란드의 국민들 진짜 피와 땀으로 일궈진 기업이 노키아인데 자신들의 실수로 망친 건 어쩔 수 없지만 핀란드 경제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투자, 스타트업을 퇴직자를 통해서 뿌리는 그런 투자를 했고요. 핀란드 정부도 나섰습니다. 노키아가 망한 이후에 핀란드 경제를 더 이상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놀라운 정책 전환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해낸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하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4,000개의 스타트업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나라로 바뀌었고요. 글로벌 창업가들의 요람이 되면서 외국의 창업자들이 굳이 핀란드의 거주권, 시민권을 따면서까지 핀란드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창업자만 무려 7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이민자가 일자리를 뺏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이민자들이 뺏기는커녕 오히려 700개의 기업을 만들어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고요. 게다가 핀란드가 또 세계 최초로 발명한 그런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냐? 실패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걸 많은 나라가 최근에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조가 핀란드거든요. 노키아가 흔들리기 시작한 2010년 알토 대학교 기업가 커뮤니티가 처음 시작한 건데요. 자, 이 실패의 날 왜 만들었느냐? 학생, 교수, 기업인들이 모여서 자신의 실패 경험담을 이렇게 당당하게 털어놓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이 한국이라면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노키아의 CEO마저도 이 실패의 날에 생방송을 통해서 실패 경험담을 전 국민 앞에서 털어놓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실패의 경험이야말로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실패를 나누는 과정에서 실패를 용인하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 청년들 입장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를 얻는 기회를 주기도 하죠. 실제로
세계 최강의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에서도 실패라는 자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의 공동묘지입니다. 아니 공동묘지라니 이거 이름만 들어봐도 으스스한데요. 이 구글의 공동묘지가 뭐냐? 이게 뭐냐면 2006년부터 구글에서 실패하거나 단종된 서비스의 이 비석을 한 곳에 모아서 전시하는 독특한 공간을 만든 겁니다. 자, 실패한 구글의 제품과 서비스 전체 목록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서비스 종료 시점과 이유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은 거죠. 자, 이걸 일종의 망신 주려고 만든 거냐? 전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실패의 경험담을 같이 공유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의 무덤에는 무려 166개나 되는 실패의 경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 게 뭐냐? 특히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거예요. R&D 투자를 받았다가 한 번만 투자하면 이 실패를 하면 예산 낭비의 주적이다. 이렇게 찍힙니다. 그렇게 찍히게 되면 연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눅들게 되겠죠. 한 번만 실패하면 다시는 돈 못 받고 실패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진짜 모든 것을 바꿀 혁명적인 도전에 나설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 사람 진짜 다 사라질 겁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새로 개원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피크코리아라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더 이상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 출제자로 혁명적인 변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봤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자, 문제 출제자가 되는 게 뭐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충전하면 10,000km를 주행하고 10년간을 유지하는 그런 진짜 기적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인간의 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진짜 문사 싱킹, 진짜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달에 직접 가는 그런 생각들, 이런 질문자로서의 변신을 해내야 합니다. 하나만한 과제로 98%의 성공률을 올리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연구의 효율성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지금은 예산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도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진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거듭난다면 더 이상 피크 코리아가 아니라 퀀텀 점프 코리아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을 했잖아요.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선진국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냐는 이제 더 이상 잣대를 효율성, 성공률이 98%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고 NSF처럼 지금 당장은 성공하지 못하도록 성공률이 20%인 게 자랑인 NSF처럼 본질적인 질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진짜 한 차원 끌어올릴 진짜 불가능하지만 실패 확률이 너무나도 높지만 반드시 해내야 될 그런 과제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부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 언론이 정말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끝나버릴지 아니면 일본 언론을 비웃으면서 우리가 정말 대도약을 해낼지 앞으로 그건 우리한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얼마든지 열려있고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선적된 1,900개의 Heaviness saying, ice cold. Heaviness saying, keep your eyes cool. Big fire. 지난 3년여 동안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깊은 사랑을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방송을 마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